제가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드린 건 뭐 네. 잘 아시는 것처럼 연준 오늘 결론인데요. 네. 금리 동결은 뭐 다 아는 거고 근데 네. 매파적 동결이다. 또는 네. 이제 워시가 막 물가를 굉장히 강조했다. 네. 더 매파적이다 등등등 하여간 좀 그런 해석들이 많고 오늘 실제로 뉴욕 시장도 좀 많이 떨어지고 해서 네. 우리는 근데 또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네. 뭐 시청자분들께서 투자자분들께서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되게 혼란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그 매파적이기는 했는데 이미 저는 시장이 그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매파적인 그 결과였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어요. 그 안에서. 네, 안에서 뭐 정확히 뭐 영업이익이 얼마 이런 기업 실적 이런 게 아니라 기업 실적들도 발표할 때 보면은 뭐 시장의 컨센서스가 특정 숫자가 아니라 범위로도 제시되는 경우가 맞습니다. 있잖아요. 네. 이번에 FMC도 그 관점에서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더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매파적이긴 했는데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 입장도 표명했고 그렇죠. 그렇지만 이게 그 근본적으로 연준이 매파적으로 전환한 거 가령 이제 경제 전망상 올해 PCE 물가 전망치를 큰 폭으로 올렸는데 이거를 큰 폭으로 올린 배경은 유가 급등에서 기인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유가 같은 경우는 이제 다시 70달러대로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한 달 전만 해도 국제 유가가 100달러대, WTI 그렇죠. 100달러였는데 이게 70달러대로 내려왔다라는 거는 다음번에 있는 9월달 FMC 그때도 경제 전망을 업데이트할 텐데 그때는 다시 물가를 낮출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망들을 이전보다는 덜 보수적으로 바뀔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점도표 가지고서 키비너 씨가 점도표를 안 찍고 또 이후에도 폐지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맞아요. 이야기하다 보니까 가이던스를 없애겠다 이런 거. 아니 그러면은 시장 입장에서는 우리 연준은 뭐 보고 판단해? 그렇죠. 이게 어제 미국 증시에 조금 악재로 작용했던 건데. 아, 불확실성을 키운다라는 그렇죠. 부분.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은 점도표가 저도 느꼈지만 유용성이 있냐라는 거에 대해서 의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이제 점도표 같은 경우도 연준 위원들이 본인들의 생각을 가지고서 점을 찍는 건데 요즘에나 최근에 몇 년 동안 보면은 그냥 시쳇말로 대충 찍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시장에 영향이 없었던 그렇죠. 거다. 뭐 가령 22년도 그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당시 때에도 22년도 3월달에 점도표 보면은 연말에 금리 인하한다고 했는데 연말에 금리만 이만큼 엄청나게 올랐었잖아요. 올랐죠. 네. 그러니까 그들도 점도표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거 정말 실효성이 있나 하던 찰나에 캐비너 씨가 한번 교통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아쉬운 점은 기자회견도 앞으로 좀 덜 할 거고 점도표도 별로 없고 경제 전망이나 성명서만으로 시장이 연준의 정책 행보를 판단해야 된다라는 뭐 초기의 시행착오 부담들은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봤을 때 주식시장도 그렇고 연준도 그렇고 그냥 데이터를 보면서 서로 결정하는 그 기존의 그 핵심적인 매뉴얼북은 저는 훼손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 불확실성이 커진 부분이 오늘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 네. 근데 실질적으로 케빈 씨가 뭔가 이렇게 개혁적인 조치, 그러니까 기존의 네. 연준의 어떤 그런 운영 방식에 뭔가 자꾸 손을 댄다라는 거. 하여간 개혁이라는 거는 뭔가 변화를 준다는 건 항상 시장에서는 불확실하게 보잖아요. 처음에. 그렇죠. 네. 처음에 불확실해 그게 오늘 좀 미국 증시에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근데 그럼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이런 어떤 변화의 흐름들, 이를테면 케빈 씨가 물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를 한다든가 포워드 가이던스 같은 이런 기존의 어떤 중요한 어떤 나름의 어쨌든 연준의 의사소통 방식을 이제 최소화하고 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이런 어떤 변화의 방식들이 시장에도 더 좋게 될까요? 아니면은 이게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칠까요? 저는 뭐 초기에는 조금 서로 간의 혼란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만. 이게 뭐 익숙해질 것 같아요. 버냉키 이후부터가 이제 연준과 시장과의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강화가 됐었고 그 전에 그린스펀 재임 시절 때까지만 하더라도 연준이 이렇게 시장과 소통을 별로 안 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지금 이런 시점에서 시장과 소통을 많이 하는 것도 오히려 더 노이즈를 유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시면은 버냉키 시절부터 시장과 커뮤니케이션 강화, 점도표 도입 이런 식으로 포워드 가이던스 제시 이렇게 하는 것도 당시 때만 하더라도 금융위기의 충격들과 여진들이 계속 있어서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는 연준이 우리 믿고 따라와 우리가 너희들 가이드 해줄게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기존의 소통 방식이 유효했지만 지금은 뭐 위기도 당장에 다가올 것 같지도 않고 외부 충격도 없을 것 같고 전쟁이란 불안감들도 있는데 이제 시장에서도 내성이 생겼고 뭐 통제가 어느 정도 가능한 인플레이션 범위 내로 내려왔고 이러한 것들을 보면은 그 살짝 초기에는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이렇게 연준의 소통이나 프레임워크 전반적인 체제 변화에 대해서 그렇게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측 가능성이 상당히 줄어들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변동성은 더 커질 수도 있다. 이런
저 지적도 있더라고요. 네, 초반에는 있을 것 같아요. 초반에는. 왜냐하면 그동안 익숙하지 않았던 거니까. 그런데 예전에 그 이번 직전까지 네. 연준 체제를 봤을 때도 연준이들과 서로 말이 엇갈리고 또 FOMC에서 약간 모호한 말을 해도 결국엔 그들은 물가나 고용의 데이터를 보고서 의사결정했잖아요. 저는 그거는 변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주식시장에서도 매달 발표되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나 고용 여기에 대해서 더 중요도를 높게 가져갈 것 같아요. 네. 아, 그러면 지표 자체의 중요성이 더 그쵸. 커지는 거다. 이제 믿을 거는 지표밖에 없으니까. 없다. 근데 차라리 저는 그게 낫다고 생각해요. 괜히 주변에서 훈수 두고 하면은 맞아요. 더 판단을 흐리게 만들 수 있는 게 인간의 본성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번 감안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전에도 저희 뭐 이제 미디어도 그렇습니다. 뭐 연준에 무슨 어떤 위원한 사람, 그 사람이 투표권이 있든 없든 간에 뭔 얘기 한마디 했다 그러면 그냥 사실은 막 그렇죠. 네. 사실 그게 그 사람이 투표권이 예를 들어 없는 사람은 아무 의미도 없는 얘기일 수도 있는 건데 뭐 그거 그렇게 막 하니까 그걸 또 보고 투자자들은 오늘 또 시장에 무슨 영향이 있을까 이랬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는 상당 부분 줄어드는 거죠. 그렇게 본다. 이게 바뀐 게 변화가 시작이 좀 되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변화의 어떤 흐름들이 이제 결국 중요한 거는 시장에서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는 건데 딱 그도 그럴 게 최근에 뉴욕 시장에서도 뭔가 반도체 쏠림 이게 조금 완화되는 상황 분위기고 우리도 사실 그런 분위기도 좀 비슷하게 좀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오늘 연준의 이런 어떤 매파적인 어떤 흐름들 그다음에 엊그제 BOJ 금리 인상 우리도 7월에 금리 인상 ECB도 금리를 올렸고 이런 전반적인 글로벌 금리 인상 어떤 흐름들 이런 것도 좀 어쨌든 이제 바뀌고 있는 변화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변화의 그 정책 전환의 뭐 시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뭐 시장 금리가 올라가고 있긴 한데 저는 뭐 완만하게 올라가는 거는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어요. 시장은 적응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으니까. 문제는 이제 금리 발작이라고 불릴 정도로 다 순식간에 금리가 위로 확 뛰어버리면은 주식시장에서는 거기에 적응을 잘 못해서 주가 약세로 반응을 하거든요. 2022년이 대표적인 예죠. 네, 저는 올해 남은 기간 동안에 금리 발작이 일어날 가능성이 그렇게 크진 않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 점진적 인상, 발작은 인상이 유력하고 급작스러운 발작은 그렇게까지 우려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네, 그리고 한국은 금리 인상으로 갈 텐데 저는 연준 같은 경우는 올해 그냥 동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인상에 대한 우려는 계속 연말까지도 끌고 가야 될 것 같지만 실제로 연말에 최종 결과를 봤을 때 연준은 동결로 끝까지 넘어갈 갈 것 같다. 것이다. 네, 맞습니다. 그게 케빈 호시 효과입니까? 네, 케빈 호시 효과도 있고 그냥 인플레이션 때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유가가 떨어지면 그렇죠. 연말에 갔을 때 그 연말까지 평균 유가가 90불만 안 넘으면은 80에서 90불 레인지만 안 넘어가면은 물가는 5월 달에 이번 달 5월 달 발표된 거 4%대 혹은 6월 달께 그게 사실상의 정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정점이라는 거는 찍고서 내려간다라는 건데 연준 입장에서는 굳이 그 내려가고 있는 물가 와중에 금리 인상을 해서 시장에 혼란을 주거나 단계자금 시장에 혼란을 줄 유인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아까 저 말씀하실 때 그 PC 예상치 크게 올렸는데 그거에 대한 이유가 유가라고 했기 때문에 명시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그 유가가 떨어진다 그러면 PC 예상치도 올렸던 걸 얼마든지 내릴 수 있다. 그렇죠. 그렇게 본다라는 거군요. 그러면 지금 현재 시장의 큰 트렌드가 반도체, AI 이 중심에 뭐 쏠림은 좀 완화될 수 있겠지만 메인 요거는 뭐 큰 변화가 없겠네요. 네, 저는 코스피가 고점을 찍을 때까지는 그 정점을 찍을 때까지는 기존 주도주들은 저희가 좋든 싫든 간에 중립 이상으로 그 평균보다 다른 포트들보다 그 종목이나 업종들보다 높게 가져가야 되는 게 맞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던 게 5월 달에 시장이 중순에 조정을 크게 한번 받았었고 이번 6월 달에 조정을 좀 세게 받은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가장 많이 빠졌다가 가장 빨리 올라온 게 반도체랑 MLCC 이런 주식입니다. 주도주들은 쉽게 죽지 않는다라는 것들 저희가 확인을 했으니까 이것들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은 앞으로도 주도주는 뭐 일부 많이 올랐던 거 차익 실현할지언정 다른 포트 내 다른 주식들의 비중보다는 높게 가져가야 된다. 저는 이 전략이 유효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글쎄요, 위원님 오늘 좀 말씀하신 그 내용이 사실 오늘 시장에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반도체에서 이제 삼성전자도 다시 이제 강보합으로 돌아섰고요. 하이닉스가 지금 4.5%까지 상승폭을 좀 확대해서 263만 원 뭐 이렇게 가고 있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MLCC죠. 삼성전기 9%, LG노텍도 아까는 약간 약보합이었는데 지금 3%대.
그러니까 요 흐름. 근데 기판주들 딴 데는 좀 이렇게 네. 좋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흐름이 좀 되고 그다음에 보면 오늘 원전에서는 뭐 한전 기술이 오늘 좀 네. 높긴 합니다만 역시 두산 에너빌리티가 계속 좋고 하나 에어로가 방산주에서는 좋고 그다음에 조선에서는 현대중공업이 역시 네. 그러니까 이런 각 섹터의 대장주들 네. 중심의 어떤 흐름들 오늘 좀 나타나는 모습이 좀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말씀을 좀 조금 더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요즘에 특히 이번 주 들어서 눈에 띄는 거는 하이닉스가 더 달려가고 삼성전자는 그쵸. 또 다시 주춤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다 갖고 계신 분들 있고 한두만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긴 하겠습니다만 하이닉스가 이렇게 조금 더 뜨는 거는 그동안에 나왔던 뭐 ADR 뭐 저 상장이나 네. 주주하는 뭐 이런 거 이거 정도로만 이해하면 됩니까? 그리고 그것도 있지만 그 삼성전자는 이제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가전이라는 다 다른 갖고 사업부가 있는데 SK하이닉스는 반도체만 있다 보니까 네. 지금 글로벌리 반도체주가 대장주로 주도주로 형성이 되고 있는 이 과정에서 더 수혜를 누가 더 많이 볼까라고 판단해 봤을 때 그 시장에서는 SK하이닉스에 좀 더 많은 그 평가를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순수성 얘기군요. 그 결국은. 순수성, 예, 누가 체급이 더 순수한가, 예, 약간 그 인파이터냐 아웃파이터냐라고 했을 때 하이닉스가 순수 인파이터다, 약간 이런 식의 좀 해석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SK 하이닉스 쪽에서 뭐 100조 원대 주주 환원설은 뭐 사실 약간 그 무근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결국에는 곳간에서 인심 난다고 돈을 많이 벌수록 주주 환원에 대한 의지는 높다라는 것들은 네. 이미 다들 알고 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시장이 좀 더 프리미엄 부여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ADR 상장하면 네. 하이닉스가 이렇게 더 확 또 갈까요? 일단 뭐 신주 발행해서 상장하는 게 확정이 되면은 뭐 주주 가치 희석에 대한 우려는 있겠죠. 없던 주식을 새로 그러니까요. 만들어가지고 하게 되니까. 그런데 이게 국내에서 신주를 발행하는 게 아니라 신주 발행해서 해외에다 상장시키고 특히나 미국 그 안에 만약에 나스닥 시장 100에 편입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상징적인 좀 이벤트가 될 수가 있죠. 국내에서는 적어도 물량 희석에 대한 부담은 더는 건가요? 네, 그렇죠. 그렇게 되는 초기에는 이제 신주 발행했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걸로 주가가 흔들 수 있겠지만 상징성, 프리미엄 자체는 확실히 미국에 상장된 게 더 글로벌리 많은 프리미엄을 주가에 부여할 수 있으니까 그걸로도 멀티플은 좀 더 상향이 될 거고 멀티플이 지금 레벨에서 상향이 된다라는 거는 주가가 더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그렇죠. 거. 그러니까 지금 다들 하이닉스에 대한 전망들, 뭐 글로벌 외사에서도 그렇고 국내 증권사에서도 그렇고 좀 더 좋게 평가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뭐랄까 굉장히 좀 약간 이번에 그 성과급 갈등에서도 우리가 네. 잠깐 봤던 것처럼 아니 우리가 왜 뭐 이런 약간의 느낌들이 좀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이제 시가총액도 이제 거의 거의 지금, 비슷해지니까 비슷해지고 있고. 아마도 이제 이쪽 삼성그룹 쪽에서도 뭐 그들도 역시나 의지가 높지만 주주 환원에 대해서 한 번 더 시장과 소통 시그널을 주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삼성전자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반도체 쪽에서 약간의 물론 영업이익은 훨씬 더 많지만 좀 전에 HBM 말씀도 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순수성 면에서 조금 네. 밀리다 보니까 그런 면이 좀 있다. 약간 할인되는 측면이 있다는 네. 말씀하셨는데 또 삼성이 갖고 있는 거는 다 갖고 있다라는 또 장점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파운드리도 갖고 있고 심지어 맞죠. 뭐 이제 HBM 4 2로 가면은 네. 베이직 다이를 뭐 파운드리에서 하는데 하이닉스는 TSMC에다가 맡겨야 되지만 삼성은 다 자기가 할 수 있다. 뭐 이런 맞습니다. 것들 네. 이런 얘기도 좀 있고 하는데 삼성전자가 뭔가 이렇게 좀 그 원톱으로서의 예전의 위상을 좀 회복한다. 네. 또 하이닉스와 이런 괴리 이런 부분들을 좀 극복을 한다. 뭔가 이런 거에 있어서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포텐셜은 뭐가 있을 거라고 보세요? 뭐 지금 말씀드린 그게 전부 다일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시가총액 1위라는 그 상징성은 여전히 저는 갖고 그럼요. 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외국인들의 수급도 최근에는 좀 순매도 강도가 덜해졌잖아요. 예. 이후에 다시 이제 순매수로 본격 전환할 때도 역시나 뭐 SK 하이닉스뿐만이 아니라 삼성전자에 대한 좀 그 패시브적인 수급적인 측면도 더 매력이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삼성전자가 내년 영업이익 예상치가 490조인가 이게 그렇죠. 나오더라고요. 예를 올해가 한 300조대 중반에 중반이고. 그러면 지금도 사실 삼성전자가 현금이 굉장히 많은 회사인데 네. 뭐 빠르면 올해 늦어도 뭐 내년에 적어도 한 300조 이상의 이제 현금을 갖고 있게 된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삼성전자는 도대체 이 엄청난 현금을 네. 도대체 어떻게 쓸 것이냐. 네. 이게 좀 전에 이제 제가 여쭤봤던 그뭐 삼성전자였던 이런 약간의 조금
자존심 상하는 네, 이런 그렇죠. 상황들에 대한 뭔가 반전의 어떤 그런 모멘텀이 있을 수 있지 않게 이런 기대감도 있는데 삼성전자가 만약에 M&A를 한다고 그러면은 뭔가 자기네가 좀 부족한 걸 하려고 그럴 거 아닙니까? 네, 부족한 거 하겠죠. 이제 로보틱스 쪽이나 아니면은 뭐 그 예전에 예고했던 바이오 쪽들로도 바이오. 한번 투자를 검토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올해는 모르겠지만 내년도부터는 이제 주식시장에서도 다시 한번 뭐 삼성전자 투자 수혜주, 투자 테마주 이런 식의 재료들이 한번 시장에서 화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기본적으로 저는 뭐 SK하이닉스뿐만이 아니라 삼성전자도 주주환원 SK하이닉스 못지않게 많이 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시장이 흔들릴 때도 예전처럼 뭐 그렇죠. 반도체 뭐 시클리커 꺾였다, 예. 뭐 다운턴이 왔을 때에도 하방을 막아줄 수 있는 그러한 좀 동력들은 더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한 의원님을 뭐 이렇게 자주 모시지를 못하기 네. 때문에 이제 한 1분 정도밖에 시간이 없어서 향후 투자 전략 짧게 한 말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조언해 주시면. 네, 지금 그 변동성 그냥 높은 거 그냥 일상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위아래 뭐 4%가 됐던 5%가 됐던 6월 달에 몇 차례 겪었던 일종의 급등락 장세 이거는 앞으로도 올라가는 구간에서도 계속 일상으로 다가올 거다. 그러니까 이 변동성에 일일이 반응하면서 쉽게 주도주 매도하지 말자.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러니까 지금 앞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주도주가 코스피가 꺾이지 않는 한 계속 간다라는 말씀을 맞습니다. 하셨던 게 아마 오늘 저희 한 의원님과의 대화의 가장 핵심 주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좌고우면하실 필요 없이 그냥 꿋꿋하게 유지를 잘 하시거나 뭐 추가로도 조정받을 때 뭐 양을 늘리시거나 이런 식의 투자 전략이 오늘 투자 전략 말씀이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한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